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아입니다. 작년 9월 강제추행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날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법을 배웠을 때부터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최협의설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무려 40년간 이어져 온 법리였죠. 대법원은 이 법리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40년 만에 변경을 하였는데요. 폭행, 협박을 구속요건으로 하는 성폭력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간 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변화도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구속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폭행 또는 협박, 또 하나는 추행이죠. 이 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변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그게 강제추행죄에서 구성요건으로 인정될 법한 정도인가에 대한 기준이죠. 사실 형사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는 비단 강제추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협박죄 그 자체로도 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가 대표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한 구성요건으로 인정이 되는 죄이죠. 그런데 법원은 이들 각 범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서로 달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귀나 얼굴에 대고 크게 소리쳤을 때 그것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어떨까요?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주 경미해서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아무리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할지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죄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40년간 법원은 그 어떤 죄보다 가장 좁은 범위로 최협의설에 의해 그 폭행과 협박을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9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여 최협의설을 폐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법원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협의설에 따르면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르는 아주 상당히 강한 폭행, 협박이어야지만 그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여러 번 구타를 하여 도저히 신체 능력을 활용할 수 없는 정도, 혹은 몸이나 얼굴 같은 것을 내리눌러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했고, 협박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저항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는 정도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기존의 강제추행 중에서도 기습추행, 즉 폭행,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유형의 추행에 대해서는 사실 최협의설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추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는 폭행, 협박, 선행형이 있고 하나는 기습추행형이 있습니다. 선행형은 폭행, 협박을 먼저 하고 그로 인해 공포심에 질리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습추행형은 폭행행위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의 엉덩이라든지 몸을 만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갑작스러운 만지는 행위,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기습추행에 대한 것보다는 폭행, 협박이 선행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내려졌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약하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존에도 처벌되었던 유형, 즉 최협의설에 따르더라도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왔던 유형,
플러스 기습추행, 그 힘의 대소강약에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추행 뿐만 아니라 기존에 처벌되지 않아 왔던 영역, 폭행협박 선행형 중에서도 그 폭행협박이 최협의설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하지만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든지 상대방의 공포심을 자아낼 정도에 이르렀던 그런 유형의 사건이 추가로 처벌 범위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라서는 처벌이 어려웠지만 새롭게 바뀐 입장에 따라서는 처벌이 가능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판단했던 사안이 그 예시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방 안에서 함께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 등의 요구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싫다며 거부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이 한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 등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는 행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가까이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 그 자체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저항 가능성을 기준으로 폭행 협박을 판단하면서 다소 모순적인 설시들을 내놓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가까이 있는 옆방 사람 등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저항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저항 불가능할 정도, 저항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보면서도 또 동시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추행 행위가 종결된 경우에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폭행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가 저항을 해도 안 해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였죠. 이번 기준 변경은 이전에는 강제추행으로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 유형으로는 첫 번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은 경우, 아까 대법원 사례와 유사하죠. 두 번째,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이 종료된 경우. 세 번째,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의 정도, 유발하는 공포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너무 협소하였던 법원의 기준이 드디어 합리적으로 변경된 만큼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